네, 사실 가족이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꽤 오랫동안 흑수저, 금수저에 관한 운유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부모 찬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부모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녀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 공정성을 해친다라는 그런 논쟁들이 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면서 그 문제의 출발인 가족제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사람들은 이런 부모 찬스에 붕괴하다가도 각자 가족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숭고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권력의 정도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가족에 따른 불평등을 만들고 점점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성소수자나 여성, 장애인, 빈곤층 이런 차별 경험들을 보면 사실 많은 경우에 가족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길래 이렇게나 많은 불평등을 만들어낼까라는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족을 하나의 제도로 보지 않게 되면 그저 개인의 운명이거나 아니면 개별 가족의 잘못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개별 가족이 아니라 제도로서의 가족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가족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해서 맡은 역할이 아니라 사회가 미리 정해놓은 어떤 각본이 있고 우리가 그 각본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족 각본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요. 가령 성소수자가 등장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성별이 바뀐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호칭이 바뀌게 되죠. 아빠, 엄마, 언니, 형 이런 호칭들은 거의 모두라고 할 수 있는 이 호칭들이 성별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호칭이 바뀌면 기대되는 역할 또한 바뀝니다. 만약에 아들이 남자랑 결혼한다면 과연 그 배우자는 며느리가 되는 걸지 아니면 사위가 되는 걸지 라는 것도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 때문에 동성결혼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며느리가 남자라니 라면서 어떤 개탄의 구호를 하시기도 합니다. 왜 며느리가 남자면 안 될까? 도대체 며느리 역할은 무엇일까? 그걸 왜 여자가 해야 할까? 며느리가 여자인 것이 우리가 꼭 지키고 싶은 가족의 모습일까? 며느리가 여자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가족제도 내에서 전통적인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계속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성소수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 당연시되고 있는 가족 각본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직접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는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그래서 이 문항에 동의를 하는지를 물었는데요. 비장애인 605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 70%가 동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장애인 부부가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혹시 그 인생이 불행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염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산한다면 부모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염려가 정말 아동을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장애인 부부의 아이가 차별받을 것이 우려가 돼서 그 출산을 말린다면 그건 차별을 기정사실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차별하는 사회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출산을 한다면 부모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회는 차별을 하는 것을 변화시키지 않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서 차별은 계속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어떤 출산이나 어떤 출생은 환영받을 만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출생은 환영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생각 밑에는 세상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우열이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생각이 있죠.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출산 혹은 출생을 막는 게 아니라 차별을 없애는 노력을 할 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출생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태어나도 그 아동이 환영받고 또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국에서 한 레즈비언 커플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마 이 소식을 보고 그렇게 태어나는 아동은 어떨까라는 걱정을 혹시라도 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1993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동성 커플이 인정되기 전이었는데요. 한 레즈비언 커플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공동 입양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커플은 10년 동안 같이 산 커플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인공수정을 해서 출산을 했고 법적으로는 한 명만 엄마이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도 엄마가 되기 위해서 공동 입양을 신청했던 거죠. 이런 경우에 당시로선 미국에서도 엄마가 2명인데 괜찮을까? 아동의 양육에 문제는 없을까? 아빠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이런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 친척, 교사, 심지어 정신건강 전문가들도 이 두 사람이 좋은 부모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전문직 여성들이었고요. 평소에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도 아동 발달에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안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인가, 이 입양을 하는 것이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됐는데 오히려 입양을 인정하는 것이 아동에게 더 안정적인 가족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결국 법원은 입양을 인정을 했는데 과연 엄마 아빠가 둘이 있어야 한다는 관념, 이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로또에 당첨이 돼서 5천만 원이 생겼다고 한번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사는 하우스메이트가 고민을 털어놓는데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싶은데 생활비와 교육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극에 1,000만 원을 주기로 해요. 국가가 이 사실을 알면 아마도 증여세를 부과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이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법에는 부양 의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사이에는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부양하도록 의무를 해놓고서는 그렇게 했다고 세금을 부과하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제도는 어떤 사람에게 유리할까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활비, 이런 교육비가 필요하다라는 상황은 똑같은데도 만약에 나에게 여유 있는 부모가 있다면 돈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고서도 내가 그 필요한 비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제공한 양육자도 좋은 부모라는 인정을 받겠죠. 그런데 나에게 도움받을 가족이 없거나 부유하지가 않다면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혹은 받으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이 더 많이 드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가족끼리 서로 부양하라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가진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못 가진 사람에게는 심각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조금 더 풍족한 사람들은 자녀의 교육이나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내면서 계층을 세습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양 의무라는 것은 개인의 생존을 가족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은 취약합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성별 분업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면 남성 가장 한 명의 상황이 바뀌면 온 가족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만들어졌죠. 가난한 가족이든 부난한 가족이든 모두가 같이 연대해서 안전방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이 사회보장제도인데요. 한국의 경우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면서도 여전히 부양 의무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양 의무를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회적으로 어떤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